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황제 하면 진시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15년밖에 유지가 안 됐습니다. 이제 진시황제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 오로지 나는 첫 번째 황제로만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최초로 무엇인가 다양한 인구 집단을 한꺼번에 다 통치를 하게 되면 그 노하우가 부족한 거죠. 또 하나 좋은 예가 우리나라 역사의 발해예요. 3일 뒤에 항복을 해버려요. 최후는 굉장히 비참했다면서요? 황제가 쓸쓸하게 여정 중에서 객사를 해서 죽음을 맞게 됐던 거죠. 그 왕이 만약에 관용을 베풀어서 살았더라면 훨씬 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네.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미있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재미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전남대 사학과에서 동양사, 특히 중국사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원대 유로메연구소에서 중동과 이슬람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박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곽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사와 중국 문화를 오래 이게 공부하시다 보니까 약간 말투에 성조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러세요? 근데 중국 음식이요. 요즘 저희 초등학생 자녀를 제가 키우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지고 탕탕 후루 이거 아십니까 이 노래? 이 조리 방법이나 요리 방법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확 쏠린 음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음식들만 그런 건가요? 글쎄요, 이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 뭐 또 자극적이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고대에는 중국 음식이 그렇게 자극적이고 또 기름지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중국 음식에서 접하는 기름에 볶고 중국말로는 차오라 그러죠. 그리고 튀기는 이제 중국말로 이제 자라고 하는데 이제 기름을 이용해서 볶고 튀기는 이런 방식의 제조 이런 것들은 되게 송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중국집에서 많이 보는 그 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발음으로는 확이라 그러고 중국 발음으로는 후어인데 남쪽 광동 사람들은 이걸 웍이라 그러죠. 송대 이후에 야금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굉장히 얇고 열을 전도하기 쉬운 소세 일종이지만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이 웍이 개발이 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짧게 많은 음식들을 기름에 볶는 요리 중심으로 요리가 변화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접하는 음식들이 이제 기름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도 뭐 지방마다 각 지역의 기후와 환경, 산물의 특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음식들의 풍미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고 특히 19세기 이후에 서양 문화를 접했던 연해 지방을 중심으로는 뭐 서양 음식이 주로 들어와서 달고 담백한 음식들이 발달한다라든가 광동 음식 같은 경우죠. 그리고 1년 내내 습한 기후를 갖고 있는 사천지방 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지역에서는 음식이 상하기 쉬우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매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라 종류의 향신료를 써서 음식들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북방의游牧민족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직화구이 중심의 상당히 유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 덕이라든가 카오야 같은 지역마다 이제 그런 음식들이 특색을 이루면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웍이라고 발음도 하고 또 중화요리 하면은 기본적으로 볶고 막 이런 걸 떠올리는 거 보면 광동 지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도 좀 있네요. 글쎄요, 이제 아마도 중국의 음식 문화가 서양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해 지방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많은 중국어에 광동식 방언들을 좀 많이 쓰죠. 근데 빠르고 기름지게 막 볶는 요리가 발달했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대한민국 하면 빨리빨리 이게 딱 머릿속에 있고, 중국 하면 대륙의 기상, 대륙의 느낌, 그러면 만만디, 천천히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중국도 빨리빨리가 있었던 시절이 있군요. 빨리 요구해서라기보다 재료 본연의 신선함을 빠른 시간 안에 조리할 때 그 풍미도 나고 신선하니까 그 볶는 요리가 효과적인 거지, 오랜 시간 숙성하거나 이런 요리들도 중국에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요리들이 있는데 특히 볶는 요리의 매력은 원재료를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조리해서 바로 내올 수 있다는 또 장점인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 음식들은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유행한 것 같고요. 저도 미국 가서 보면은 차이나타운에 있는 모든 중국 음식들은 싸고 맛있잖아요. 빠르고. 결국은 그 이주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웍을 이용해서 빠르게 만들게, 특히 기름으로 튀기는 게 더 인기 있었던 그 다음에 당나귀 고기가 또 맛있어요. 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뒷골목 음식이 그 북경 근처나 이제 내몽
매몽을 가면은요, 그 진짜 짜장면 있죠? 짜장면 말고 북경식 짜장면 있어요. 짜장면은 춘장에다 얹어 먹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닭너기 고기. 북방 유목민들의 요리는 어떻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인상 깊었었던 요리 중에 하나가 이제 매몽을 가면은요, 국수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볶음도 있고 뭐 국물도 있는데 먼미엔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국수를 쪄 먹어요. 국수를 쪄요? 예. 국수가 이미 삶아 나온 거 그러니까 저기 그냥 칼국수 면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콩 고무를 묻혀요. 그런 다음에 이 워낙 같은 그 소다 넣고 고기 몇 개 넣고 같이 그냥 쪄버려요. 그거 되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다양한 이유가 다양한 지리에 맞게 자기의 요리가 개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방의 특징은 그 고기도 있지만은 고기와 함께 다양한 그 면 요리도 같이 발달된 게 아닌가 싶어요. 말 달리는 민족이 샤브샤브가 유래인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샤브샤브가 이제 저희는 이제 동복이라 해서 솥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목민들은 요리 도구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말에 안 실어지니까. 근데 솥 하나 단지 씻는 것만 해도 아주 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곧장 쪄먹고 구워먹고 하는 것밖에 없다가 오랜만에 솥을 이용해서 국물을 먹는다는 거는 저희는 일상적이지만 유목민들한테는 엄청난 사치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커다란 솥단지 하나 걸어 놓는 게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큰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국화 보면은 가운데 솥단지 하나 있고 주변에서 잔치를 벌이고 평소에 못 먹었던 것을 막 끓여서 먹는 게 시작이 된 거죠. 방패를 뒤집어서 올렸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방패는 그 당시에 철 방패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고 주로 이제 나무로 나오고요. 주로 투구를 벗어서 먹었다라고는 하는데 몽골 시대 이후는 제가 모르겠는데 청동 투구 나온 게 3,000년 전에 있거든요. 중국 북방에. 거기에서 뭘 끓여 먹었었던 건 나온 것 같지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청동 투구를 쓸 정도면은 엄청나게 그게 위대한 상징품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뭘 끓여 먹는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샤브샤브도 우리가 먹는 거는 이제 생고기나 생야채가 신선하지만 유목민족들의 경우는 이제 말린 고기를 겨우 내내 건조시켜서 부피를 최소화하고 가볍게 만든 건조된 육포 같은 거를 지참하고 다니다가 이제 끓는 물에 그거를 조금씩 넣어서 부풀리고 다시 이제 불려 따뜻하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많이 먹죠. 평소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냥 먹고 입에서 불려 먹는데 좀 여유가 되면은 그걸 끓여 먹으니까 그것만 해도 성찬이다가 되는 거죠.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줬던 말린 오징어를 물에 불려주시는 그 오징어국 이런 느낌이네요. 대표적으로 중동 이슬람에서 가장 많이 해먹는 스타일의 요리는 어떤 조리 방법으로 먹어요? 현대 중동에서 가장 많이 먹는 거는 닭입니다. 닭. 저희처럼 프라이드 치킨으로 먹지는 아니, 않죠. 그렇게는 잘 안 먹고요. 닭을 보통 케밥으로 해서 많이 먹는데 왜냐면 싸니까. 예, 일단 소는 비싸요. 양은 더 비싸고요. 아, 양이 더 비싸요? 그럼요, 양 비싸죠. 소보다? 그럼요. 양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양고기가 맛있긴 하죠. 맛있는데 비싸고요. 보통 뭐 테헤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주로 닭을 많이 케밥으로 해서 많이 먹어요. 그런데 별미는 중동에서 먹는 게 낙타죠. 근데 먹어봤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소고기 요리는 맛이 없어요. 소고기는 우리가 훨씬 더 맛있고 역시 여기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건 양인데 양은 비싸고 닭. 이집트는 대체적으로 빵과 맥주. 그렇죠. 고대 이집트의 경우에는 주식 자체가 빵과 이제 맥주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신한테 재물을 바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재물 가운데 제일 먼저 이렇게 목록이 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페레트케루, 테, 헨케트라고 이제 그 제문이 쓰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테는 빵이고 헨케트가 맥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들한테조차도 빵과 맥주는 필수적인 어떤 주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진짜 맥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EA5634라고 하는 그 석판, 그 유물이 있어요.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출근 명부예요.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에 왕묘를 만들던 장인들을 이제 관리하던 이제 행정관이 기록하던 출근 명부인데 여기가 이게 재미난 내용이 많은데 이 장인들이 결근을 해요. 결근을 하면 결국은 사유가 쓰여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사촌이 죽었다 혹은 뭐 자기가 전갈에 물렸다 이런 사유들이 쓰여져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그 사유들 가운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집에서 맥주를 양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로 맥주는 정말 필수적인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뭐 일종의 김장을 해야 한다. 오늘 내가 김장해야 돼서 회사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집트에서 했던 방식으로 맥주 담그는 재현도 아마 많이 할 거 했어요. 같잖아요. 이게 많이 해봤어요. 몇 도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고급 맥주는 그러니까 왕들이나 어떤 신한테 바치는 맥주는
맥주는 좀 높게 나와요. 뭐 한 6도, 7도까지 레드락 나오는데, 정도 되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보통 사람들이 먹던 맥주는 그것보다 좀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또 맥주가 퀄리티가 다양했던 것으로 보여요. 원래 이제 조금 이제 퀄리티가 낮은 맥주는 약간 이제 오늘날의 뭐 막걸리 같은 걸쭉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좀 좋은 맥주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여과시켜가지고 맑은, 약간 에일 같은 느낌이 나는. 그 저희도 막걸리 이렇게 샀을 때 사치를 조금 부리시면은 안 흔들고 위에 것만 살짝 따라서 밑에 맞아요. 가라앉은 거 예, 안 드시는 예,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사치잖아요, 예, 사실.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중국을 천하통일한 첫 번째 왕조는 진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나라가 정말 강력했던 국가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황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는 진시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15년밖에 유지가 안 됐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생각하면 3일천하라고 할 정도로 짧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멸망한 거예요? 약 500여 년 동안 지속됐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저 서쪽 변방에 있었던 진나라가 결국 천하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진시황제 천하 통일, 또 첫 번째 황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시황제, 퍼스트 엠페러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했던 시황제가 시작하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진시황제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죽은 군주에 대한 시호를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 절대 나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고 오로지 나는 첫 번째 황제로만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또 그런 위험에 맞게 역사상에 큰 업적을 이뤘는데, 지금 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첫 번째 제국과 황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약 15년 만에 진이 멸망했다라는 점은 후대에도 지속적인 논쟁이 되고, 이미 진에 이어서 등장했던 한나라, 한 제국, 유방이 세운 한나라에서 치열하게 왜 진이 그렇게 짧게 단명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논쟁을 이제 학자들이 벌이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이라는 사람의 과진론이라는 글이 전해지고 있어요. 진, 진의 과오를 논하자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토목건축 공사로 인한 밀력을 소진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모든 수레와 군대가 동원될 수 있고 천하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게 되는데, 이거를 치도라고 그래요. 이제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 오늘날 위성고고학을 촬영해 보면 진시황제 때 건설했던 치도가 얼마나 땅을 단단히 다져놨는지, 초목이 자라나지 않는 이 라인들이 함양성을 중심으로 천하의 거미줄처럼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죠. 도로를 건설하고 시황제가 통치했던 10여 년 동안 천하의 중심인 함양궁에 가만히 있지 않고 무려 5번이나 천하 순행을 다니게 되는데, 황제가 순행을 다니게 되면 심지어 몇 개월에 걸쳐서 순행을 다닐 때 황제가 아무 데서나 잘 수는 없잖아요. 황제가 여행 동안 머무르는 바로 별장 같은 숙소를 짓는데 이걸 이궁이라 그래요. 곳곳에 별궁들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진시황제가 처음에 전국시대의 군주로서 왕으로 즉위할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왕의 무덤, 그리고 기원전 221년 황제에 즉위하게 되면서 황제의 무덤의 지하 무덤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역시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무려 6,500km가 넘는 장성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연인원 약 7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동원됐다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당시 진나라의 인구가 약 2,000만에서 2,500 사이, 그러면 5인 가구 단위로 하게 되면 약 4집에서 5집에 한 사람씩은 징발돼 가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노동에 징발돼서 동원됐기 때문에 각지의 민심이 피곤하게 되고 반발이 있었다. 진이 원래 있었던 서쪽 땅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쪽에 있었던 육국은 진에 의해서 멸망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반발과 독립의 의지가 강하고 자신들을 멸망시킨 진에 대한 반감이 크죠. 그런 상황에서 천하인민을 동원하게 되니까 엄청난 이제 반발이 쌓이게 되다가 결국은 진승이라는 사람의 농민 반란이 일종의 이제 트리거 효과,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각지의 반란으로 인해서 진이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조금 오해가 있다면, 진시황제가 황제에 즉위한 이후에 함양궁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화려하고 큰 궁을 지으라고 그래서 아방궁 건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진시황제가 죽을 때까지 아방궁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진시황제가 아방궁에서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했다, 뭐 이렇게 많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아방궁을 짓지 않았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아방궁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진이 멸망했기 때문에 아방궁은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진이 멸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에다가 시황제가 그러한 위협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태자를 책봉하는 과정에서 부소라는 매우 능력 있는 아들에게 태자를 책봉했는데 태자가 황제에게 간언을 하면서 지나친 토목 건축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황제를 보필하면서 간언을 했다가 미움을 사서 변방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런 거를 보통 역사학자들은 위대한 창업군주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지는 수성이 또 못지않게 중요한데, 지는 창업에는 성공했으나 수성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태자를 결국 쫓겨나게 되고, 어리석고 무능한 호해라는 아들이 유서가 위조되는 과정에서 황제에 다시 즉위하게 되면서 결국 지는 계승권이 순탄하게 되지 않으면서 수성에 실패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상 거의 모든 왕조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과도한 건축 토목공사는 나라의 망조를 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진나라랑 사실 비슷한 사례가 고대 근동에 있거든요. 아시리아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시리아는 아시리아니까 시리가 대답을 했는데, 너 말고 아시리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리아. 예, 그 아시리아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국가예요. 그러니까 한 기원전 2500년경에 성립이 됐었고, 원래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패권을 갖고 있었던 우르 사망조로부터 독립을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는 약간 좀 마이너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북쪽 아나톨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연결하는 교역 국가로서만 존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대략 한 기원전 880년경에 아슈룬 나시팔 2세,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아슈룬 나시팔 2세 때에 메소포타미아 이 근동 지역에서 어떤 최강국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기원전 664년에 아슈르 마니팔 왕 때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근동 지역 전체를 다 통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근동 전체를 다 통일한 제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664년에 이루어진 업적이지만 이 업적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52년 정도 지난 후에 기원전 612년에 이 당시에 아시리아가 정복을 했었지만 전통을 갖고 있었던 뭐 신바빌로니아나 그다음에 메디아,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바탕이 되는 메디아나 그다음에 스키타이, 그다음에 킴메르라는 또 그 유목민 집단이 있어요. 그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방에 있어요. 위치하고 있었던, 그다음에 이제 킬리키아는 이제 아나톨리아 남부 지역에 있었던 세력인데, 이 모든 세력이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공격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니네베가,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가 기원전 612년에 이제 그 함락을 당해요. 비슷하죠, 진나라랑.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패권을 잡은 세력이 바로 바빌로니아인데, 이제 이 바빌로니아를 이제 신바빌로니아라고 해요. 과거의 고 바빌로니아와 구분을 해서. 근데 이 신바빌로니아도 결국에 이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패권을 장악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해요. 뭐 이때 유명한 왕이 이제 네부카네자르 2세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인구 집단을 이동시킨 바빌론 뉴스라든가, 혹은 우리가 자주 얘기했었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바빌론 그 공중정원을 다 이 시대에 세웠거든요. 근데 이 신바빌로니아도 87년밖에 못 가요. 그리고 나서 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세력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이후에 한 200년 정도 안정적으로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진나라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무엇인가 다양한 인구 집단을 한꺼번에 다 통치를 하게 되면 노하우가 부족한 거죠. 이 집단들을 다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어떤 기술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좀 억압적으로 통치를 하고 하다 보면은 원래 기존의 그 세력들이 저항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존재했었던 아시리아나 신바빌로니아의 어떤 그 경험을 잘 성찰을 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제국을 운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두 대 넘어가면은 좀 이제 그걸 습득을 하는군요. 진나라 같은 경우도 진나라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어떤 중심을 세우게 되잖아요. 예, 뭐 비슷한 점도 있는데, 다만 이제 진시 황제가 구상했던 통일 정책, 또 통일된 제국의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나 마스터 플랜은 이미 갖춰져 있는데 적용되지 못한 채 무너졌는데, 보통 진이 무너지고 수립됐던 한나라의 유학자들은 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그래야 한나라의 명분이 서니까 오늘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는 과정에서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이나 한나라 초기의 국가 체제는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됐을까? 1980년대 한나라 초기의 법률이 다 출토가 됐는데, 거의 90% 이상이 진시 황제가 구상했던 그 법률 체제를 바로 계승해가지고
가지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이제 엄청난 위협을 수립했으나 시스템을 미처 갖추지 못한 채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진의 경우는 이미 제도적으로는 마련을 했는데 이게 연착륙하기 전에 무너지게 되고, 다음에 수립된 한 나라가 그거를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한 제국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서, 중국 고대사 연구자들은 진과 한을 별개 왕조로 보지 않고 상당히 연속된 진한 제국, 진한 왕조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는 이유는, 왕조는 바뀌었으나 한의 통치 시스템이 거의 진시 황제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진나라도 그렇게 강력하고 존경받던 진시 황제가 통일한 진 15년 만에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바빌론이라든지 50년 만에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통일된 국가가 이렇게 쉽게 폭망해버린 경우가 또 있나요? 아주 많지 않나요? 일단은 바로 옆에 있어요. 소련. 갑자기 망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망할 때 보면은요, 사실은 그 고르바초프 때 갑자기 개혁 개방을 잘못해가지고 10년 만에 그냥 확 무너졌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도 보고 있고, 또 하나 좋은 예가 우리나라 역사의 발해예요. 발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발해 멸망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산 폭발 뭐 화산 폭발은 이제는 부정이 된 게, 예전에 이제 별로 없는 근거 사이에서 이제 일본 사람이 한번 그럴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그게 자꾸 확산되는 바람에, 근데 그럴 정도로 발해는 멸망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 925년도 12월 달에 거란의 야유라보기가 침략을 하고 1월 9일 날 상경성을 포기, 그러니까 한 달이 안 걸린 거예요. 3주 만에 수도까지 오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항복을 해버려요. 포위하고 3일 만에 항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 이거는 왜 멸망했을까 하는데, 정말로 극적으로 빨리 멸망했는데, 가장 이제 저희 고고학자가 볼 때는 그 발해 자체가 워낙에 추운 데 있었거든요. 발해가 있었던 곳은 발해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 억지로 세웠는데 기후변화나 수많은 어떠한 모순으로 나라가 자체가 이미 붕괴되고 있을 때 하나 톡 터뜨려 주니까는 그냥 트리거처럼 팡 무너진 것이 아닌가. 발해, 그 다음에 소련, 또 상당히 그 밖에도 많은 예가 있을 것 같아요. 북쪽 지방은 무너지면 한 방에 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유목적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징기스칸의 어떠한 제국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수많은 유목적이 나왔다가 예컨대 유연 제국도 있거든요. 서기 4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6세기 때까지 거대했다는데, 놀라울 정도로 유연 제국 200년 동안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거의 안 나와요. 왜요? 미스테리예요, 저희도. 그걸 모르니까 미스테리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자로서 미스테리인 게, 유연과 고구려가 막 연계를 해가지고 또 이제 유연 제국을 통해서 고구려의 어떠한 개막, 철기가 이제 서양으로 간 계기도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굴을 했는데 안 나올 수가 있냐. 저 궁금한 것 중에, 미국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미국은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막 벽에다가 새겨놓고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존경하는 인물 순위 하면 뭐 무조건 떠오르시는 분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중국 하면 순위에 누구누구 올라가 있어요? 중국의 역사상의 군주, 이제 뭐 황제급에 해당되는 뭐 진시 황제, 한나라 때 한무제, 당나라의 당태종, 명나라 때 영락제, 원나라지만 좀 소급하면 칭기스칸과 쿠빌라이, 그리고 마지막 왕조였던 이제 청나라에 마치 그 로마의 오연제처럼 너무 뛰어난 황제가 연이어 등장했던 강희옹정 걸륭제. 정말 너무나도 뛰어나면서 또 수명이 길고, 청나라가 이민족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역사상의 군주를 꼽을 때 청나라 황제들을 꼽죠.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 순위를 딱 들어봐도 가장 앞쪽에 나온 게 진시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중국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삼국지, 초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왜 진시황의 이야기는 없어요? 진시 황제 이야기도 뭐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 진시 황제는 너무도 권위적이고 위험 있는 폭군의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역사상의 인물보다 너무 멀리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히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제가 죽고 2200년 동안 미스테리와 신비롭게 남아있었던 그 황제의 실체들이 1970년대 이후에 너무 많은 고고자료들이 발굴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그 2200년 전 역사가 이제는 가까이 오게 되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존경에 맞지 않는, 한나라 때 사람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폭군보다는 지금은 더 큰 위협을 이룬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더 회자되고 존경하고 있죠. 저희도 보면은 수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고려 말기도 그렇고, 그 다음 정권이 기록한 역사라는 게 대부분은 악당으로 기록하는데, 이 진시황 병마용 나온 게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 게요, 그 당시가 문화혁명 기간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 모든 문화재는 다 때려 부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진시황 병마용이 나왔을 때 그거를 감췄어요. 감추고 지역 문화관에서, 고고학 연구소에서만 조용히 감춰놓고 살살
조용히 복원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지역 출신인 기자가 와서 보고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부에다가 보고를 한 거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기사 올리고는 곧 목 날아갈 수 있다 그러고 도망치듯 숨었는데 그 당시에 왜 모택동의 부인 있죠, 강청을 비롯한 사인방들이 왜 비림비공해가지고 그 임표를 비판하면서 공자들 비판하고 한 수많은 완전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어떠한 그 구 세력들을 앙상 리즘을 다 때려 엎어버린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 때마침 진시황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아 신났다 해서 그걸 갑자기 띄워준다라고 반대로 하면서 띄우는. 그래서 이제 병마용에 대한 발굴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병마용 중요한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발견된 당시에는 문화대혁명 시간에 그렇게까지 거대한 발굴이 된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진시황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바꿨다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요. 우리나라 남쪽하고 북한에 왜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양쪽 지도자가 갔었던 유적지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진시황의 병마용입니다. 양주 예. 지도자가 다 거길 갔었어요. 84년도에는 김일성이 방문을 했고 2012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진시황에 대한 평가가 바뀐 거는 결국은 현대 팽창된 중국의 발전과 함께 이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시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전설이 생성되는 거는 지금부터 생성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진시황에 대해서 멀고 폭군이고 무섭고 약간 이런 이미지에서 발굴이 되면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밝혀진 사실이 굉장히 그 위험 있는 황제의 모습과 천하를 통일했던 모습과 다르게 최후는 굉장히 비참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좀 황제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중국인들의 이념으로 말하면 황제는 하늘의 상제를 대신해서 지상 세계를 통치하는 군주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또는 점성학적으로 북극성을 그대로 내려온 천자이자 황제인 바로 진시황제는 세상의 중심이니까 황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시황제는 자신이 천하 통일을 이룬 다음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황제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면서까지 자신이 통일한 제국을 직접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황제로서 통치한 10년 동안 5번이나 순행을 가요. 215년 4차 순행 이후에 드디어 기원전 210년 마지막 순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차 순행에서는 여정도 길었고 그리고 이때 시황제는 이미 불로장생과 황노술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수은이나 중금속에 상당히 중독되고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여정을 가는데 마지막 동쪽을 다 돌고 사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황제가 쓸쓸하게 여정 중에서 길거리에서 객사를 해서 죽음을 맞게 됐던 거죠. 길에서 그냥 푹 하고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예, 이제 뭐 거의 질병이 와병이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게 됐는데 이제 황제가 여행 중에 객사한 것도 비극적이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가 죽는 순간 그의 옆에는 간신인 조고와 그 다음에 이사, 측근인 두 사람이 그의 죽음을 직접 임종을 보게 되고 그 순간까지도 그 죽음을 은폐한 채 이 조고라는 사람은 여러 진시황제 아들들 중에서도 호해라는 아들을 어릴 때부터 자기가 거의 키우다시피 보필했던 환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에게 결정적인 정치적 기회가 될 거를 직감하게 되면서 황제의 죽음을 은폐하고 빨리 함양궁까지 돌아오게 되면서 죽음을 계속 은폐하죠. 살아있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여정 중에 시신은 막 부패하고 여름에 그럴까봐 썩은 생선을 황제가 타는 수레가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음식은 봉양을 하는데 냄새 때문에 사마천이 직접 쓴 내용인데 썩은 생선을 담아서 악취를 가릴 정도로 했다. 아니 근데 썩은 생선을 담아서 악취를 내게 하면 아니 왜 황제의 마차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썩은 내가 나 막 이렇게 그런 기록도 거기에 있어요. 옆에 이제 호위하는 병사들이 지키고 이제 가겠지만 정말 막 코를 막을 정도로 냄새가 나지만 그런 아까 말했던 생선으로 냄새를 은폐하면서 황급히 함양까지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네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 방을 못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지켜본 것처럼 무서우니까 황제의 죽음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한 그런 느낌. 일단은 비참하게 죽은 거 맞는데 그 사람 죽었을 때 나이가 거의 50 다 됐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은 사실은 뭐 그냥 천수를 누린 게 아닌가 하는 평범한 것도 것보다 조금 들고. 더 사시는 느낌. 예. 이제 역설적으로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결국은 그게 부메랑으로 죽음을 재촉하게 된 결과가 수은을 안 드셨으면 훨씬 더 오래 사셨을 것 같다라는. 수은을 드셨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추정이 좀 아닐까요? 근데 저기까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색소 같은 거 왜 경면주사 같은 거를 바르는 거는 있는데
있는데 그 단약을 먹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저도 발굴을 해서 좀 DNA 분석을 하면 나올 것 같아요. 후대 만드는 단약을 보면 성분이 수은이나 주석 성분들이 되게 있고 그러죠. 예. 근데 저는 진시황이 처음 먹은 게 아니라 서쪽에서 있었으니까는 부모부터 계속 먹었을 거란 말이죠. 많이 먹었다면은 그러면은 수은 중독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골 분석에서 수은이 안 나와서 저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쟁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속상하고 지양하고 싶지만 진시황의 이 죽음도 너무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비참한 왕의 죽음 이 진시황보다 참 이왕 뭐 이런 지도자의 죽음이 더 비참했었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혹시 비참한 것보다는 좀 안타깝게 끝난 죽음이 두 번이 생각이 나는데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제국을 세운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 보통 고레스 2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상대국에 공격을 하러 갔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죠. 토미리스 예, 여성 장수가 이끄는 부대. 그래서 거기에 죽음을 당하는 게 엄청난 제국을 이뤘던 사람을 치고는 너무 끝이 허망했고요. 그거와 좀 비교하는 데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죽음이 알프 아르슬란이라고 셀juk 투르크의 장이 있어요. 술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쿠아레즘을 정복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보통 정복을 한 다음에 관용을 베풀거든요. 사람들을 살리거나 그러는데 그때 자기하고 맞섰던 장수, 왕을 사형 명령을 내려요. 보통 그 당시엔 그러진 않아. 예,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분노를 해가지고 숨겨놨던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찌르는데 물론 이 사람은 바로 죽죠. 그런데 이제 칼을 맞고 며칠 후에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알파르슬란이 이뤘던 업적이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알파르슬란의 이 셀juk 투르크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터키는 없습니다. 네, 튀르키예는 없고 거기는 그냥 비잔틴 제국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잔틴 제국이 1071년에 이 튀르키예에게 패배하면서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가 완전히 튀르키예에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한 400년 후에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완전히 정복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 잃었던 이 알파르슬란 이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은 그 왕이 만약에 관용을 베풀어서 살았더라면 훨씬 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네, 거기서 약간 주춤거립니다. 저는 이제 로마 쪽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로마에서는 황제고 뭐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처형당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암살을 당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신을 매장하지도 않고 화장하지도 않고 그냥 강에다가 버리거든요. 테베르 강에다가 그냥 버리는데 그게 약간 의식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말살형을 하죠. 이 사람이 어떤 남겨놓은 모든 공식적 기록을 다 지우는 그런 이제 그 형벌을 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좀 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로마 황제 중에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막시미누스 트라쿠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대략 한 그 서기 235년에 그 제위에 올라가지고 238년에 사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일단 로마 본토 출신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도 나오듯이 트라쿠스, 트라키아 출신인데 트라키아는 오늘날의 그 발칸반도 가장 동쪽인 불가리아, 그다음에 그리스, 튀르키예가 만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로마에서 보면은 진짜 촌놈 같은 분이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하층민 출신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키도 크고 전투력이 강해서 뭐 중국으로 치면 약간 뭐 여포나 항우 같은 느낌이 나는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보조명으로 입대를 해서 백인대장, 대대장, 군단장 그러다가 이제 군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엄청난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제대로 통치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폭군의 전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마 기득권층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아들과 측근들과 함께 그냥 다 이제 전투 중에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목을 다 효수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목을 다 효수해가지고 그 아들이랑 함께 그 로마의 포로 로마노, 로마의 광장에다가 이제 며칠 동안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모욕을 가하고 그리고 나서 또 철저하게 시신과 함께 강에다 버려요. 그리고 모든 기록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똑같은 역사가 이반 그로진이라고 해서 이반 뇌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은 어쨌든지 간에 손자인 정조가 대를 잇지만은 이반 그로진이는 그때부터 대가 끊겨가지고 이후에 로마노프 왕조로 다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비극적인 황태자가는 본인 죽음뿐 아니라 아들도 죽이고 자기 세계도 같이 멸망했으니까 그런 것도 참 있지 않나 싶어요. 그 그림을 보면 예, 정말 이반 절망하는 그 모습. 레핀의 그림 정말 유명하죠. 절망적인 그 죽음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소현세자의 안타까운 죽음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세종대왕님이 10년만 더 사셨더라면 이순신 장국께서 10년을 더 사셨더라면 막 끓어오르는 가슴. 자, 오늘 또 교수님과 함께한 자리가 풍성해진 것 같은데 저희 조금 기존 녹화하고 달랐던 거 혹시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네, 컵받침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사실 북콘서트 할 때 우리 팬분께서 직접 뜨개질 하셨다고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한테 편지를 한 통 주셨거든요. 직접 손편지를 써주셨는데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뜨개질이 취미인 저에게 역사가 이렇게 재밌고 가깝게 다가올 줄 몰랐네요. 역사를 보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늘 제 곁에 뜨개질과 커피와 역사를 보다가 함께합니다. 북콘서트에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만든 티코스터인데요. 녹화하실 때 선생님들 드시는 음료의 받침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라고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뭐 커피가 함께 하시던 빵이 함께 하시던 음악이 함께 하시던 어떤 게 함께 하시던 괜찮은데 그 중에 역사를 보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교수님들과 함께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